안녕하세요. 오신맘이에요. 새해 첫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들 꼭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첫 읽어드릴 책은요.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의 이기주 앤솔러지. 근데 제가 이 뒤편을 잘 안 봤나 봐요. 앞면만 보고 책 뒤쪽에 좋은 글이 있는데 이걸 지나칠 뻔했어요. 물론 이 안에 있겠지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간의 마음이 강가에 뒹구는 조약돌 같다고 생각한다. 낮 동안 햇살에 달궈진 조약돌은 저녁 어스름이 내려도 따뜻함을 유지한다. 마음도 매한가지가 아닐는지 아무리 현실이 팍팍해도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 슬며시 되어진 마음은 한동안 온기를 지닌다. 이때 냉기가 감돌던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에서 나름의 온도차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세상살이에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오른다. 어쩌면 우린 마음이 따뜻해질 때 생겨나는 휘황한 힘으로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글이 팍팍 와닿네요. 마음이 데워지는 과정.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글을 적어드렸을까요? 이기주님의 책을 읽어드릴게요. 옛말에 이청득심이라 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리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은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상대가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런 뒤에야 마음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스스로 손잡이를 돌려야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는 얼핏 교과서적인 얘기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을 건네야 하는데 이때 본질적인 해결책은 다름 아닌 상대방의 말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대개 어떤 문제와 그에 상응하는 답은 보이지 않는 투명한 끈으로 느슨하게 이어져 있다. 그 끈을 차근차근 더듬고 끌어당김으로써 문제와 정답 사이의 간격을 좁혀나갈 때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잘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만 한다. 상대의 주장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의 말할 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상대의 마음을 열어젖히는 열쇠를 손에 거머쥘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과정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광활한 무대에서도 적잖이 도움이 되는 자세이기도 하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되게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저도 잘 듣는 편인데요. 점점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들으려고 잘 안 하고 먼저 막 말만 하다 보면은 후회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실수라는 거죠. 말의 실수. 듣는 습관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듣는 데서 그 말을 받아들여야죠. 우선은 잘 받아들이고 그게 존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글쎄요.
어느 어르신이 이야기. 예전에 어느 서점 사인회에서 한 어르신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맑은 정신으로 말의 품격을 필사하신다는 어르신은 명절에 만난 손자를 대하듯 다감하게 말했다. 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어르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말허리를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작가님을 만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책 쓰는데 내 이야기가 보탬이 됐으면 해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내 삶과 사랑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되짚어보곤 해요.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에는 사랑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물론이고 세상과도 치열하게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만 보면 나는 살고 싶어서 부단히 사랑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살고 싶어서. 멋진데요. 이분이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을 하려고 부단히 살고 싶어서 사랑을 했대요. 어찌 보면 모든 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일도 하고, 무슨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뭐 혼자는 일을 못 하잖아요. 서로가 사랑이 있어야, 화합이 돼야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살고 싶어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무릇 타수는 기본에 해당하는 그 뻔함이 가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면 중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쓰는 사람이고 상수는 뻔한 것을 이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 너머의 세계로 홀로 날아간 사람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뻔하고 당연한 것을 잘 해내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기주, 일어날 기, 두루주, 두루두루 일어나라는 뜻에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아, 그러시군요. 일어날 기, 두루주, 두루두루 일어나라. 기주, 참 좋으네요. 평소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는 몸이 쇠약해져 병원에 입원해서도 좀처럼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새근새근하는 숨소리를 내며 종일 누워만 계셨는데 그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 속으로 걸어가 스스로 문을 잠근 채 잠이 든 사람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겨우 입을 열어 손이란 말씀을 남기고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이는 무심결에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할아버지 가슴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입술이 벌어지는 틈을 타 간신히 빠져나온 단어처럼 느껴졌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헤매는 동안 할아버지는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으리라. 다만 이리 오렴 기주야 하고 발음할 기력이 부족했던 탓에 소원이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다. 우와, 참 편안하게 가셨나요? 손, 노부부의 걸음새.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의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디딘 걸음새가 꽤 묘하긴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아버지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 찬찬히 한 걸음 내디뎠다. 다리를 저는 할아버지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듯 했다. 노부부의 모습에 가슴 한쪽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나는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이런 좀 애틋한 사연들을 읽으면은
부부의 앞에 신혼부부가 아니라 노부부라는 말은 너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찌릿하고, 찌릿이 아니고 짠해요. 노부부라는 단어 말고 그냥 오래 산 부부? 뭐가 있겠죠? 그냥 늙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싫거든요, 사실은. 늙다, 오래됐다. 뭐든지 오래되고 늙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늙어가는 자체도 서러운데 보여지는 그 자체가 말까지 늙어버린다는 게 참 아쉬워요. 사실 늙고 싶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새해에는 더 젊어지시기를 저 또한 여러분 또한 해맑게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동정과 공감. 동정과 공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맥락이 생성 과정을 거치다. 타인이 고통을 자신이 고통처럼 느끼는 감정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공감이라면 남이 딱한 처지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연민이 마음 한구석에 고이면 동정이라는 웅덩이가 된다. 웅덩이는 흐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깊지 않다. 동정도 매한가지다. 누군가를 가볍게 여기는 감정에는 자칫 본인이 형편이 상대방보다 낫다는 얄팍한 판단이 스며들 수 있다. 그럴 경우 동정은 상대의 아픔을 달래기는커녕 골물대로 골물상처에 소금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된다. 동정과 공감. 공감하고 동정은 틀리죠. 저는 공감 쪽이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동정이 심해지면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거든, 나중에는. 동정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베풀었는데 그 동정을 어떤 때는 오래된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에게 그냥 곁에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거하고, 물론 자기가 가진 거 있고 여유가 있으면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야 그죠. 공감해주는 게, 토닥토닥 거려주는 게 더 나을 듯해요. 때론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우린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곤 한다. 글쓰기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일도 그렇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로 소중한 것일수록. 때로는 떨어져서 보고 싶기도 해요. 너무 같이 있다 보면 너무 이것도, 근데 저는 뭐 거의 혼자 있는 편이라 많이 떨어져 보니까 글쎄 그게 습관이 된 건지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대할 때 한두 시간 정도 있으면은 급히 피곤을 느껴서 이제는 좀 가야 하는구나. 집에 보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좀 말도
말라는 것도 어떤 데는 지칠 때가 있거든요. 너무 수다를 많이 떨다 보면은 소진된다고 하나요? 몸이? 그래서 말을 좀 어떤 데는 아낄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계속 혼자 있다가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그 모든 말을 다 하려니까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다 하려니까. 조금씩 하면 되는데 좀 그런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시작과 마무리. 모든 사귐은 하나의 여정이다. 마지막 순간이 두 사람이 추억을 지배한다. 연인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봐. 아무튼 잘 지내. 라고 마지막 문자를 보냈더니 오케이라는 단문을 받았다는 지인이 있다. 나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잡다한 장르가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영화 한 편을 관람한 느낌이 들었다. 희극적 요소가 다분한 멜로인지 비극적 요소가 버무려진 코미디인지 헷갈렸다. 시작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 당사자에게 알려지는 것과 당사자에게 알리는 건 큰 차이가 있다. 시작만큼 중요한 게 마무리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게 장난으로 알아서 오케이라고 한 건지, 그건 내가 바랐던 거였어 라고 오케이 한 건지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분은 진짜로 이렇게 여기까지였나 봐 했는데 오케이라는 답이 나오다니 참 희극적인 요소와 비극적인 요소. 왜? 라는 이유도 없이 오케이. 이렇게 쉬운가요? 요즘의 시대가? 다음은 수술실 앞에서.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렵다거나 더 살고 싶다는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늘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너 같은 아들 많아서 고마웠다라고 말소리를 죽이며 소곤거렸다.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겨둔 진심 어린 말을 필사적으로 건져 올리곤 한다. 왜일까? 내 짐작은 이렇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솟구치면서 마음 안쪽에 달라붙어 있던 진심까지 힘차게 밀어올리는 게 아닐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저도 마지막은 싫어하거든요. 그냥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즐거웠으면 내일도 즐거워야 되고 계속 좋은 사람이면은 계속 같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리기가 참 싫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도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도 모르는 사람도 남남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아파서 이런 말을 할 때면 마음이 점점 아플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고 생각해보면은 슬플 말도 아니네요. 항상 즐겁게 살아야겠어요. 오늘이 마지막처럼. 마지막은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굳이 소리내어 발음하지 않아도 괜히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단어다. 인생은 유한하고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드물다. 삶이 끄트머리에 걸터앉는 순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쓸쓸함과 체념과 함께 찡한 그리움이 밀려오고 그리움은 서서히 기억으로 옮아가기 시작한다. 부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정말 울컥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딱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더 세상이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선은 정말로 소중한 것들을 정말 잃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것들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느 시인이 사연이다. 시인은 수년간 남편 곁에서 병간호에 매달렸다. 남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병마와 싸웠지만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눈을 감았다. 시인이 남편을 하늘로 떠나보낸 지 몇 달 뒤였다. 창밖으로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비가 내렸다. 시인은 두 손으로 빗방울을 받아내며 말했다. 여보, 오늘은 종일 비가 올 것 같아요. 시인은 뒤를 돌아보았다. 남편이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시인은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던 사람이 곁을 떠나면 빈자리에 허전함과 서러움이 채워진다는 것을. 시인은 문득 떠올렸다고 한다. 남편이 육신이 무너져 가던 어느 날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수없이 외쳤던 제발 내 곁에 머물러 줘요라는 문장을. 오늘은 왠지 첫 2021년 1월 첫인데 무거운 사연만 읽어드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연 속에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연이 듣는 사람마다 이 느낌이 다르겠죠. 좋은 기분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러분께 다시 올게요. 무엇으로 오든지 박경리 마니로 오든가 달러구두 백화점으로 둘 중에 하나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안녕.